지난 시간에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 등장한 STG-44로부터 시작한 돌격소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돌격소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총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불법소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를 네네. 비롯해서 뭐라고? 불법소총이요? 안 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법 아니고 불법소총인데요. 이게 어떤 소총인지 한번 태성 기자님 소개를 해주시죠. 총기가 개발되고 명중률, 사거리를 중시하면서 총열들이 점점 길어졌죠. 네. 그런데 그 긴 총열에서 주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간 채로 길이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어허. 그럼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총을 보면 총열이 있고 작동부가 있고 대부분 개머리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 속이 좀 텅텅 빈 부분을 다른 곳과 합치면은 길이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죠. 어허. 그래서 총열에서는 길이를 뺄 수 없으니 총열은 웬만하면 그대로 가고 작동부를 개머리판 안으로 집어넣으면 길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바로 불법 소총입니다. 그 중에 뚝심의 영국이 SA-80이라는 소총을 제식화하게 됩니다. 이게 1985년에 제식화가 돼가지고 소총 버전은 L85라고 불리고 그걸 베이스로 한 분대 지원하기 버전 L86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L85A1, L86A1 이렇게 나눠가죠. 네. 그런데 87년에 영국군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소총인 L85A1은 69발마다 한 번씩 고장이 나고 분대 지원인 L86A1은 거의 한 탄짜리가 30발마다 고장이 한 번씩 나는, 한마디로 쏟아보면 고장나고 쏟아보면 고장나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심지어 채택 과정에서의 시험 평가에서도 네. 106발마다 한 번꼴로 고장이 났는데 더 가관인 게 좀 사소한 고장, 그러니까 탄 걸림 정도 사소한 고장, 이건 문제 없어, 네. 큰 문제 아니야, 그러면 고장이 없는 걸로 퉁치고 가가지고 서류상으로는 아주 신뢰성이 높은 총이 돼 있었어요. 아니 사실 탄걸림이 전투가 벌어지면 가장 위험한 고장 중에 하나인 건데요.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이게 탄창을 고정한 탄할지 멈치가 이쪽에 있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이 A1 버전은 탄할지 멈치는 툭 튀어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보호해주는 어떤 울타리나 방어막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옆구리에 끼든가 어떻게 하다가 툭 건드리면은 갑자기 탄창이 톡 떨어지고 빠져버려요. 환장하죠. 게다가 이 플라스틱 부품들도 질이 안 좋은 것들이가 잘 깨지고 뭐 기름 같은 거에 잘 손상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국군이 아주 그냥 학을 떼는 총이 돼버렸어요. 탄창 두세 개마다 한 번씩 탄걸림이 발생하는데 하필이면 전투 지역이 걸프야. 그렇죠.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전투를 수행하는데 총을 쏴야 되는데 왜 안 나가 보니까 빠졌네. 있어. 이후에 미국은 또 복합 소총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떤 거예요? 그렇죠. 복합 소총. 이게 또 무탄피 소총과 더불어 이 총기 역사계의 기나긴 떡밥 중 하나입니다. 이 제식 프로젝트의 OICW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미군은 앞서 말씀드린 무탄피 소총도 차세대 소총 중에 하나로 검토를 했으나 네. 당시 미군의 테스트 결과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돈 들여 새로 사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적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총도 결국 총알이 나가는 거잖아요. 무탄피 소총에 맞든 뭐에 맞든 결국 총알 한 방 맞았을 때 효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이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유탄 발사기를 모든 병력에게 주고 그 유탄 발사기로 기존에 쓰던 것 같이 한 발 쏘고 또 넣고 한 발 쏘는 게 아니라 반자동 텅텅텅텅 이렇게 연발 방아쇠만 닿으면 계속 나갈 수 있는 반자동 유탄 발사기 주고 또 한 수를 더 떠서 이 유탄 발사기를 지능형으로 해서 원하는 거리에서 공중 폭발할 수 있게 하자. 정말 이런 엄청난 발상에 네. 이 이론대로만 되면 보병을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천하무적이죠. 예,
걸어다니는 탱크. 그렇죠. 차세대 복합소총 OICW를 개발을 합니다. 이게 스펙이 얼마나 좋았냐? 반자전 유탄 발사기를 1000m 가까이 쏠 수가 있어요. 호호. 게다가 이게 소총도 아니고 유탄이에요. 예. 적의 머리 위에서 터져요. 네. 적이 엄폐물 뒤에 숨어서 엎드려 있어서 머리 위에서 터져서 네. 파편의 비를 흩날려서 적 분대가 있다? 오케이. 빵빵빵빵. 분대 전멸. 아, 정말 꿈은 크죠. 정말 뭐 기존 소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꿈의 화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나폴레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통 장치가 맨 위에 달리고 그 아래에 이 20mm 유탄 발사기가 달리고 네. 그 아래에 이제 총기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거 본 것 같아요. 브레멘 음악대. 그러면 일단은 그 세 개의 층만 해도 벌써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무게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뚱뚱하고 무거워서 전쟁터에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는 전쟁터를 가보면은 모든 게 직관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OICW는 단추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조준경부터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것을 제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물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렇죠. 미국도 이건 아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었어도 매몰 비용 포기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21이라는 네. 정말 한때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의 보병화기가 있었죠. 뉴스 정말 많이 했어요. 국산 그렇죠. 명품 무기라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정말 2008년에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2010년부터 야전부대 배치가 시작돼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북한군 보병을 압도할 정말 세계 최초로 복합화기 지능형 스마트 복합화기를 개발에 성공한 그런 나라다. 한때 우리는 국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이게 K11 같은 경우는 이 반자동 유탄 발사기 부분도 볼트 액션으로 바꾸는 등 나름 어떤 창의력과 창조성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죠.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5월부터 K11 복합형 소총이 국내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전사 및 일반 그 부대, 특히 중요한 부대들에 쭉쭉 들어가기 시작을 네. 하죠. 문제는 특전사는 사실은 낙하산으로, 그러니까 공수로 투입되는 부대잖아요. 혹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부대인데 그러기에는 이 어울리는 총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조금 문제가 있다. 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그 뒤에도 좀 중대한 결함 그리고 사소한 결함들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통 장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왜냐하면 충격이나 반동을 이기지 못해서 사통 장치가 계속적으로 오작동을 한다든지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20mm 스마트 유탄에 대해서 살상력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네. 2019년 5월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업이 총체적인 난국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2019년 12월 5일 방사청에서 결국은 공식적인 사업 포기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K11은 실패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 M16에서 시작한 M4 계열까지의 쭉 돌격 소총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명확한 시점이 아프간 전쟁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총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이 전쟁의 특성이 있잖아요. 미군은 사실상 경찰 임무를 했고 적인 저항 세력들은 경찰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복을 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원거리에서 잠시 공격하고 치고 빠지는 그런 공격을 주로 했죠. 활용면에서 미군한테 뭐 장시간 동안 전투를 지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전력 자체가 비대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투를 치러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총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원거리에서 적이 7.62 이상의 화기로 사격을 했을 때 미군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소총으로 반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고참병들은 야 차라리 나는 M14 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미군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기계화되어 있는 부대고 네. 차량마다 다 적어도 7.62 아니면 59경의 기관총이 실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이 적과 교전을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우리 사정거리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테러 세력 혹은 저항 세력들이 방탄복을 입고 나오더라. 그런데 5.56은 방탄복 입은 사람을 쉽게 제압할 수가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게 된 거죠. 이제는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적의 방탄복과 방탄 장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총기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교훈을 얻어서 미군이 이제 차기 소총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바로 NGSW 즉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쿼드 웨폰 차세대 분대 화기라는 뜻이죠. 쉽게 해서 분대 일개 분대가 무장하는 화기를 다 바꾸자. 소총하고 분대 지원하기를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이 NGSW인데 가장 큰 게 바로 탄약이에요. 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NGSW는 뭐 아프간 전쟁의 전운만이 아니라 미래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쉽게 해서 비교적 능력이 미국과 비슷한 나라들과 싸우는 것과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가장 큰 차이는 탄약입니다. 네. 기존에 5.56mm를 썼잖아요, 미군이. 근데 이건 6.8mm 탄이었어요. 근데 이 6.8mm가 잘못 생각하면 5.56과 7.62mm 사이에 있는 어떤 또 중간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7.62mm 나토탄보다 더 세요. 더 사거리가 길고 더 관통력이 높고 운동 에너지가 더 길고 한마디로 되게 센 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첫 번째, 방탄복에 대한 관통력을 네. 높이기 위한 것도 물론 있는데 사거리가 길어요. 기존의 5.56mm 소총은 한 400m에서 500m 정도를 일반적인 유효 사거리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700m. 근데 700m도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 타수의 실력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1000m대도 커버할 수 있는 실제로 이 6.8mm 탄은 분대 지원하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에서 1600m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미군의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는 한국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군도 사실은 K2 소총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죠. 좀 차세대 소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나요? 예, 차세대 소총 사업은 2028년을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래 썼던 우리의 정든 K2가 이제 결국 이제 드디어 빠이빠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2028년에 제대로 결정이 날 텐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시점이 정말 애매모호해요. 네. 왜냐하면 미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NGSW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사업은 그냥 분대 지원하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소총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신형 6.8 탄이 미군의 제식 탄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하고 연합 작전을 해야 되는 이런 그 국가에서 6.8mm 탄을 고려를 해야 되냐 이런 변수가 또 하나 생겨나는 거죠. 옛날 나토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쓰고 미국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여겨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분들은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아, 이건 절대 비굴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적합한 외교와 결정 방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탄종도 중요하지만 지금 K1, K2를 사용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엔드유저, 최종 사용자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주로 뭐 조종관,
조종관이 사실은 조작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꿔줘야 되고 좌우수 전용 겸용으로 네. 조작을 할 수 있게 좀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총기 수명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중요한데 K1, K2, 특히 K2가 처음 생산됐을 때는 총열의 수명이 6,000발 정도였습니다. 네. 그 뜻은 뭐냐면은 그때 시대 사상으로는 병사 한 명이 6,000발 정도를 쏘면 아마도 많이 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근데 지금 기준이 지금 다른 서방의 군사 강국의 기준을 보면은 소총 총열의 수명이 약 10,000발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우리 이제 차기 소총인 만큼 네. 그리고 병사들의 생존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그런 총열의 수명이나 아니면 총기의 신뢰성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국방비는 한정이 돼 있고 우리는 주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장비 위주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장비는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대한민국 군이 심지어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죠. 자주기, 전차, 전투기, 함정, 잠수함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병사들에게 우리 병사들의 손에 어떤 것을 주어지느냐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돌격소총은 월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서방 세계 국제적 군사 강국의 기준에 적합하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2028년에 차기 한국군 소총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정치적인 상황 다 제외하고 그리고 업체들 공정한 업체를 고르고 그리고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총기를 병사들한테 주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국방에는 정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병사들의 목숨은 정치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병사들의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무장 상태가 되느냐가 적국에게는 저기는 강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병사들의 손에 정말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당연히 안보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